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사실 출발할 때는 약간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네요. 우리 네.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오늘 보시면 아실 건데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오늘 너무 많았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내기도 했고 뉴욕 시장도 조정을 받았고 테슬라의 주가도 거의 6%, 7% 빠졌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급 영업이익 4조 원대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이 다 시장을 감싸고 있는데도 우리 시장은 지금 1% 넘게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관심도 많고 자금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지금 선물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시장이 지금 강합니다. 네. 이런 강한 시장 상승세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한미 협상 3주 굉장히 빠듯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정 부분 변동성은 또 환율에 있습니다. 이게 어긋났을 경우 시장 기대치보다 좀 그랬을 경우 1,380원 상단이 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서 아무래도 주의사항은 좀 꼼꼼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 데이터도 주가 향방의 중요한 변수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어느 정도까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지 개장하고 지금 1시간 좀 지났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최현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4% 이상 급등하면서 3,10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섰습니다. 장중한 때는 3,108선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종목들도 그만큼 잘 가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를 통해서 코스피 대형주들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8시 이전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다양한 좀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사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부터 이번에 영업이익단이 5조 원대 미만으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56% 넘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쪼그라들었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고요. 이번에 실적이 최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수기인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영업이익이 7조 원대를 넘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큰 폭으로 움직이지는 않고요.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SK하이닉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3.3% 이상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28만 원대를 뚫어냈습니다. 어닝 시즌이니만큼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오늘의 삼전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만 봐도 여러분들 아마 눈치채실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약간 좀 삐끗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쪽에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탄력을 받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조방원 가운데 오늘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과 이 원전 쪽에 오늘 시장에서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 자체가 3,100선을 다시 한번 넘어서면서 지금까지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또 다른 주도주입니다. 은행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KB금융은 4.5%대 상승, 신한지주 6%대 상승 나옵니다. 오늘 은행주들의 급등세가 아주 강력하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이겠고요. 하나금융지주도 7%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 SK스퀘어 4.6%대 상승, 그리고 우리금융지주도 7% 이상 상승 흐름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금융주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지주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금융섹터
자체가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전부 다 초록색입니다. 그만큼 상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지금까지 조금 하락장 속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화학 쪽이라든지 철강 쪽은 오늘 시장에서 약간 부진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시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완성차의 경우에는 현대차와 기아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언더퍼폼입니다.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완성차 쪽보다는 정책주 위주로 보시다시피 금융지주 쪽도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조방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어제 알테오젠은 10% 이상 급등했죠.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렇게 10% 이상 급등하기란 참 쉽지가 않은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좀 따라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고려하고 있고 이 대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라는 투자사의 의견이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 10% 이상 급등세가 나왔고요. 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이 나왔는데 알테오젠 주가는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이기도 하겠고요.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도 쉬지 않습니다. 파마리서치 2%대 급등세. 어제 또 제약 에스테틱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시세를 잃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 기업들이 꽤 눈에 띕니다. 수출 데이터도 괜찮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위주로 매출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ABL 바이오도 4%대 가깝게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안에서는 약간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외에 2차 전지 쪽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6%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신성 델타테크 2%대 상승, 서진 시스템 4% 이상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향 쪽은 약간 좀 빠지고 있습니다. TCK 2.5%대 하락세, 테크윙도 강보합 수준에서 동진세미캠, 약보합, YC도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약간 선별적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 내에서는 또 엔터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DOU 5%대 상승, SM 3%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은 주가 탄력이 괜찮다라는 것이 오늘 시장의 시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3,100선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3,105선에서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은 0.45% 상승하면서 780선 넘어서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이어서 수급 동향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시장의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기관 투자자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2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254억 원가량 현재 매수에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많이 팔고 있네요. 코스닥 쪽의 매매 동향도 함께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팔지만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의 매수도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3시 30분까지 기관 투자자들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파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그거에 따라서 뒤이어서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는 이 좋은 수급의 흐름이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시장을 끌어올렸던 게 조방원이었잖아요. 조선방산원전. 근데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뭐가 붙었냐? 지금 조방원. 지주사, 금융사까지 붙으면서 이제 지금 조방원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은행, 증권, 말씀드린 금융사들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금융 지주사, 은행주들이 일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증권사도 함께 오늘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 14% 막 올라가고 있고요. 많이 올라갔던 미래에셋증권 이런 증권주들도 다 같이 올라갑니다. 은행주에서는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다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 이번 주에 어쨌든 트럼프의 미국의 관세 서한 과연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걸 좀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기다렸고 막상 이런 것들을 받고 보니까 시장을 그렇게 훼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지 오히려 이제 상법 개정안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은행주, 증권주, 지주사 이런 것들이 오늘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금세 3,100포인트 위로 올려 세웠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상법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추가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과 금융, 지주사 지금이 올라가고 있고 조선방산원전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서한이 우리에게 결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개발도상국 위주로 관세 서한이 왔는데 여기에 다시 부각되는 것이 그렇다면 어쨌든 관세에 대한 이야기 한 달 유예가 됐지만 또 이야기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업종으로 다시 살펴봐야겠다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니까 뭡니까? 조선, 방산, 원전 이게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주도 오랜만에 다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그동안 조선주 조정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오늘 뭐 그런 비판들을 일제히 불식시키면서 다시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도 좋기는 한데 다른 지금 조방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조금 상승 탄력이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도 뭐 가스관 관련해서 동양철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스관 이야기 계속 나오죠. 결국에 우리가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서 협의를 할 때 꺼낼 수 있는 카드 조선 플러스 알파로 알래스카 LNG 개발 이런 것을 카드를 꺼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가스관 관련 이야기 많이 나오겠죠. 자, 이외에도 뭐 컨텐츠, 화장품 이렇게 중국 쪽 엔터, 오늘 엔터주도 좋은데 엔터주도 역시 뭐 궤를 같이 하죠. 중국 뭐 한알령 해제도 이야기가 있지만 관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컨텐츠, 화장품, 엔터 이런 것들이니까 오늘 이런 것들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지노주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리죠. 중국인 관광객 더 늘어날 거다.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뭐 지역 화폐 관련해서 어쨌든 소비 쿠폰 발행이 되는데 여전히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는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막상 이제 소비 쿠폰 발행되고 나면 관련된 이런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전략을 짜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자동차가 좀 문제인데 자동차나 철강 어쨌든 지금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업종들이 일단은 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자동차는 여전히 관세 부담, 이걸 관세를 조금 낮춰주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모멘텀은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버티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자동차 관세 25%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주가가 빠지진 않고 있잖아요. 올라가진 않더라도 빠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이야기 하나만 나오면 자동차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어떻게 나올 것인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또 어떤 한쪽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자, 일단은 뭐 숫자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에 잠정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앵커 브리핑 말씀드리면서 5조 원대까지 뭐 눈높이가 낮아졌다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4조 6천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2분기 대비해서 55%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삼성전자 측에서는 반도체 재고 충당 그리고 뭐 AI 칩의 대중 제재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적이 더 안 나왔다. HBM 쪽의 매출이 감소를 했고 파운드리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서 미국이 중국 쪽에 칩 관련 제재를 하니까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역시 이익이 하락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삼성전자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뭐 5조 원대 영업이익 얘기를 했었는데 더 낮게 나왔거든요. 시장에서는 안 좋은 걸 이번 분기에 아예 그냥 다 떨어냈다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2분기의 영업이익이 결국에는 저점을 찍을 것이다. 그리고 3분기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6세대 D램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HBM 공급 확대, 엔비디아 쪽에서의 HBM3 이 12단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요. 뭐 폴더블 폰 출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쨌든 실적에 어느 정도의 하방을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전에 또 공시를 올린 것이 삼성전자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혔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자사주 소각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작년에 자사주 매입 소각하면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시켜줬고요. 이번에 만약에 자사주 소각 또 하게 되면 6만 원 아래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의지 같은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SK하이닉스는 또 올라갑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뭐 그렇습니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재고에 대한 힘 때문에 오늘 주가는 버티고 있는 느낌이 드시죠? 강보학권입니다. 61,800원 선에서 삼성전자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는 3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장 초반에 한 50만 주 정도 매도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연간된 소부장부터 말씀드리면 파크 시스템즈 4일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반도체가 점차 첨단화될수록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 될수록 미세와 공정이 될수록 더 많이 쓸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증권사들은 주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큰 흔들림 없이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덕분에 최근 주가는 좋았습니다. 오늘은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고요. 현재 주가 29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하반기도 긍정적이지만 증권사에서는 내년을 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출하 그리고 신규 장비 그런 부분에서 매출액의 변화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한 0.8% 상승하면서 3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익 IPS 오늘 2% 가까이 좀 눌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반기 계단식으로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데 사업 전략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3% 오히려 더 잘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9조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작년 4분기 이후에 그러면은 3개 분기잖아요. 삼성전자 전자 실적을 넘어서는 흐름들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고요. 2분기만 하더라도 시총 외형만 7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불어났다라는 데에서 그 힘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8만 원 선 가까이 가는 상황인데 이 30만 원 고점 아직은 좀 두터운 벽일까요? 빨리 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보다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또 큰 하나의 이슈였죠.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12개국에서 15개국에 관세 서한을 보낼 것이다.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1시 정도에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낸 거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름이 써 있죠. 우리에게 보냈는데 관세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8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 우리에게 수출을 너무 많이 하고 부당한 것들이 있고 만약에 뭔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 뭐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결론은 결국에는 어제 오늘 이제 관세와 관련된 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는 결국에 8월부터로 또 유예했네. 한 달을 또 미뤘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5% 우리는 관세의 숫자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도 25%가 됐거든요. 일본은 원래 그전에는 24% 부과됐었는데 우리랑 똑같이 25%가 됐고요. 근데 또 여러 국가들에게 관세 서한을 보냈는데 EU의 관세는 또 관세 서한은 없었습니다. EU와는 지금 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아니면 뭐 오늘 내일에서 관세와 관련된 합의문이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은 아직 좀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들을 통해서 만약에 이 국가들이 나에게 마음에 드는 제안을 가지고 오면은 8월 1일에 관세 부과일도 또 조정해 줄 수 있다. 아니면 관세율도 조정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뭐 계속 지금 밀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관세와 관련해서 좋은 것들을 가져오든지 아니면은 관세를 낮추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협상을 하면서 이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심리를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나라의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에 갔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장관과 대화한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나라와 상호관세 부과까지 8월 1일까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조정을 하자. 여기에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조정될 수 있다.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한번 조정을 하고 맞춰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일단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도 한 달 유예가 됐고 어쨌든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금은 안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관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할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기업들 이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비축해 놓은 상황입니다. 오늘 현대차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관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축적해 놓은 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사실 가격, 그러니까 차 인상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차 인상은 잠정적으로 없는 것으로 지금 의지를 좀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연말까지 차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뭐 판촉 행사도 열 계획이다 이런 의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대차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차 역시 0.7% 오르면서 99,300원인데 사실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로서 관세 충격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6월 고점 찍고 어떻게 보면 장기간 횡보하는 흐름들이 있었으나 사실 현대모비스는 상대적으로 더 잘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 증권사에서 보면은 현대차, 기아 대비해서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상당히 더 많다라는 데 주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관세 충격은 현대모비스가 덜 제한적이다라는 흐름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실적 하반기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 상향 소식도 알리기도 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1% 상승하면서 29만 7,500원 선 보이는데 한 달 사이 주가가 20%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매력도 있다라고 하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현대제철은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4,000원으로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과 8월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이런 쪽에 이제 열연 강판이 있잖아요. 반덤핑 관세가 부과가 됐을 때 우리나라 국내 열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이미 3월에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는 감산을 하겠다.
구조조정하겠다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다면 하반기는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34,8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 역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는데 3분기 이게 뭐냐면 시황이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적 모멘텀 이런 부분으로 좀 봤더라고요. 오늘 하지만 약간 주가는 눌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포인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관세 충격을 잘 벗어나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시장,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상승 탄력이 굉장하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거의 3대 지수가 1%씩 비슷하게 하락을 했고 테슬라가 급락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보냈고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했는데도 우리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1.5% 가까이 상승 탄력을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이렇게 강한가? 어쨌든 지난주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우리 시장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든 전부 다 기대가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는 특히 은행주가 굉장히 강해요. 은행주가 지주, 금융지주, KB금융,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다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상법 개정이 되고 시장을 선진화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다시 금융주, 은행주일 것이다 라는 심리가 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게 될 텐데 금융주들의 실적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밝고 여기에 더해서 증권주들도 역시 증시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증권주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주사도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가 싶었는데 오늘 지주사들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대형 지주사만 볼 게 아니라 중소형 지주사들도 올라갈 차례가 됐다라고 이 해석들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 무엇이냐? 정부 여당이 이런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디부터 할까요? 공기업부터 하겠죠. 공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이런 것을 선제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전력, 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이 다시 힘을 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올라가고 만약에 희망사항으로 현대차까지 올라가 준다면 우리 시장 더 강력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렇게 상법 개정과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시장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상법 개정 관련주 많은 관련주가 언급이 되지만 저는 KTNG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일단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주주들이 담배값 인상을 강하게 외칠 것이다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사실 아시는 분들 모두도 잘 아시겠지만 담배값이 10년째 지금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배잎 같은 그냥 원료 부재료 이런 값이 오르고 또 물가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주주들이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KTNG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만큼 올랐습니다만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상법 개정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에 오늘 신고가를 찍을 수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현재 주가는 13만 5천 원 선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세금 이슈 이런 부분이 이제 걱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기나 가스 요금을 마음껏 올리지 못했던 바가 있는데 앞으로 주주들의 입김이 강해지면
전기도, 가스도, 요금도 올려야 된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동반 튀고 있는 겁니다. 한국전력이 1.5% 상승하면서 37,600원 선까지 어느덧 올라왔네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44,650원 선 현재 주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복 상장 논란이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가 모색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8% 넘는 급등세 13만 3천 원 선 보여주고 있고 LG 같은 경우에도 3법 개정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3%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광모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그 지분율이 40%를 훨씬 웃도는 흐름들이라서 아무래도 감사위원 이런 부분에서 독립성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상법 개정 통과되면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됐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오네요. 1.6%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상법 개정의 수혜주의다라고 증권사에서는 분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 수혜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 확인을 해봤으니까 전략 오늘 어떻게 좀 대응할지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우려스러운 상황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좀 털어내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 좀 세우고 계세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좀 걱정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일단 관세 불확실성이 좀 재부각되는 측면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데 관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협상이 좀 연장된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그만큼 지금 이제 관세 이슈가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하반기 이제 그 2분기 실적이 좀 바닥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이번 나온 잠정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하향되고 있는 그러한 그 전망치보다도 많이 낮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이제 실적의 바닥 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3조 9천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좀 그 악재 요인들을 좀 상쇄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뭐 이런 그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뭐 선물 시장에서의 좀 강한 매수세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수급적인 면에서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또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이끄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듯이 일단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이런 쪽에 관련이 되어 있는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띕니다. 결국은 뭐 조선업종이라든가 뭐 방산업종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바닥에서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뭐 증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역시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이제 상법 개정안 그리고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을 좀 이제 그 배경으로 가지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3030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그 3030선에서의 지지가 한 3번 정도가 확인이 됐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넘어섰을 때는 또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지수를 봤을 때 3030선에서 3130선 정도의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느 정도 그 놓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내성을 지녔다라는 특징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시즌 속에 종목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면 어떤 특징주로 오늘 시장을 좀 대해보면 좋을까요? 예, 최근에 이제 뭐 부각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과 관련된 업종이죠. 네. 저는 오늘 그런 쪽에서의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 거고요. SMCG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된 종목이에요. 3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 화장품 그 유리용기 제조 업체입니다. 그 유리 용기 제조부터 뭐 색상 가공이라든가 플라스틱 부자재 사출까지 토탈 패키지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장 큰 고객사는 로레알이에요. 로레알의 가장 그 상위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랑콤 그 용기를
전문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서 이제 신규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하고의 공급 확대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글로벌 화장품 용기 시장이 2022년 430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에는 590억 달러 규모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FMCG도 이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8,000원 이하,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CG 오늘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 브리핑으로 함께 시장의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이제 투자 전략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 많죠. 지난주에 통과됐던 상법 개정안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올 것인지도 궁금하고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궁금하니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공개하자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고위 당국자들이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상무장관 등과 실질적 통상 협의를 이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은 24일간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시한 25% 관세율은 지난 4월과 같은 수준이나 그간의 협상 진전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G7에서 정상 간 협의를 했음에도 관세율이 24%에서 25%로 오르며 오히려 인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세율이 유지된 것을 두고 선방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지 시간 7일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사업 전망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졌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6.79% 떨어진 293.94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8.43% 하락한 288.77달러까지 밀렸지만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줄였다. 시가총액은 약 9,468억 달러로 하루 새 약 1,500억 달러가 증발했다. 테슬라 주가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을 때마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5일 두 사람의 관계가 파국을 맞았을 땐 14.26%, 이달 1일 머스크가 트럼프를 재차 비판했을 땐 5.34% 급락했다. 이번에는 머스크가 정당 창당까지 나서면서 투자자 우려가 다시 고조됐다.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가 워싱턴 정계에 맞서려는 것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의 핵심 지지자들은 계속 그를 따르겠지만 많은 테슬라 투자자들은 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머스크에게 점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약간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090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는데 1.0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아까 오전 9시 구간에서는 1.4%대까지 상승 탄력 보이다가 조금 탄력은 줄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을 전환하면서 확실히 요즘 코스피가 훨씬 더 강하죠. 코스닥은 지금 0.02%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다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 탄력이 조금 줄고 있고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보합권 수준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도 강보합 출발하면서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어제 약보합권 마감했는데 오늘은 강보합으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하락은 만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금 강보합권 수준 0.1%대 상승세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확실히 강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1.1% 상승하면서 3,093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확인해봤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의 앞으로의 투자 전략,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시장이 뭐 어쨌든 계속 강합니다. 조금의 부침이 한 번씩 있긴 하지만 오늘도 뭐 지수가 1% 넘게 강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 또 속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을 검토하자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러면 또 방산 쪽에 모멘텀이 생기면서 시장에 또 하나의 증시 부스터가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쨌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기대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증시에 뭔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가 추진한다는 기대감인데 결국에는 뭐 상법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쨌든 본회의를 한번 통과를 했는데 첫 번째 법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을 거다 뭐 그런 예상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수월하게 스무스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3일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네네. 지금 한 5일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들어오기 전에 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 네. 트럼프 관세가 사실은 굉장히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데에는 네. 이 상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통과됐던 영향이 여전히 이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쵸, 트럼프 그쵸. 이야기 한번 보고 맞아요. 네. 근데 뭐 아까 이제 방산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 계속 이제 증시에서 신조어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뭐 조방원 해가지고 뭐 조선 방산 뭐 해서 원전, 원전 해가지고 이제 테마주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뭐 테마주라든가 뭐 자잘한 이제 뭐 호재들 이런 것들은 계속 증시에 이제 순환매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 기저에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뭐였냐.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신정부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그러니까요. 추진되고 있다는 네. 점에 이제 외국인들도 좀 깜짝 놀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제 상법 개정안 뭐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네. 이제 지난주에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이제 이데일리 TV에서도 이 주제로 방송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좀 이제 분석해 보자라고 네. 생각한 거는 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요인이기 때문인 건데요. 일단 핵심 내용이라는 게 이거죠. 이사충실 의무의 대상을 이제 기존에 회사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거고 네. 또 감사위원은 선임할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만 허용하는 그 3%의 룰의 대상을 확대하는 네. 내용이 또 있었고 전자주주총회 이제 의무화하는 내용과 이제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1호 협치 법안이에요. 이게 사실 네. 윤석열 정부 때도 민주당 주도로 이런 상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당시 뭐 윤 대통령이 거부권 거부권 행사하면서 행사했죠. 폐기가 네.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석 의원이 272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찬성표가 220표였고 반대가 29표 그리고 기권이 23표였으니까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뭐 민주당이야 원래 당론이었고 이제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막았던 야당이 이제 합의를 해준 거는 사실 지금은 개미 투자자들의 눈치를 안 살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 지금 1,400만 시대이기 때문에 뭐 게다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코스피 지수 올라서 이제 3,000선을 돌파한 데에는 이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야당이 반대를 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막았다가는 역풍이 상당할 것이다. 을 감당할 수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용을 조금 더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런 것들이 아까 뭐 3% 룰이나 전자주주총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 안에 이제 세부적인 의미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사들에 대해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이제 충실 의무를 지도록 의무한 게 가장 핵심인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액 주주의 권익보호를 좀 열심히 해라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주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너 일가, 네. 뭐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내렸던 이 구도를 좀 깨보자. 그러니까 이 상법 개정에, 그러니까 상법상에 아예 이제 명문화를 하자라고 이제 넣은 건데, 기존에 우리 뭐 두산그룹의 그 구조 개편이라든가 뭐 이제 대기업들의 중복상장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어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주주, 지배주주 이런 이제 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의사결정하지 말고 전체 주주를 위한 의사결정 좀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문구를 넣은 거고, 네. 사실 경영권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영권이라는 용어가 사실 없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매니지먼트 컨트롤이라는 용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이 회사를 내가 독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활동이 뭐 전략적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전략적 목표하고 이제 일치하도록 이제 뭐 그렇게 가기 위한 절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뭐 이제 대물림, 세습, 승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닌 거거든요. 가진다라는 표현은 안 쓰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되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경제단체가 주장하는 경영권은 이런 세습되는 권리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 회사를 열심히 키워야 되는 의무, 책임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 권리라는 건 주주에게만 있는 거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상법 개정안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감사위원 선출할 때 대주주 3%를, 네. 특수관계 의결권 3% 제한하는 규정이 원래는 이제 사내 이사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걸 사회 이사까지 확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회사의 중요한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권한도 있으면서 네. 동시에 기업에 대한 감사 권한까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사회이사한테까지 이제 3% 룰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 감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주의 영역이 굉장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급부로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을 이제 위한 결정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이제 병행하도록 했는데, 네. 이거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총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꾼 것도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봐요. 이게 우리가 이름이 주는 그 의미라는 그쵸. 게 있잖아요. 네. 이름에서 비롯되는 행위가 또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이사회 내에 독립이사의 비율도 원래는 4분의 1이었는데 이걸 3분의 1로 늘리는 식의 이제 묶어서 뭐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 담겼는데, 우리나라 사회이사가 사실 이제 거수기라는 좀 오명이 있었잖아요. 대주주 일가의 이익에 의한 그 이런 경영상 판단에 무조건 이제 찬성 오케이 이렇게 하는. 네. 근데 명칭을 만약에 독립이사라고 바꾸면 어쨌든 이제 이름에서 독립적이야라는 이제 의미가 좀 강조가 되니까, 어쨌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행동을 좀 바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 좀 들고, 그러면서 비율도 늘리는 거니까 제도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자체를 보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우리 같이 투자하는 입장,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뭐 상법 개정안이 물론 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이나 재계 쪽에서는 분위기 어떤지 궁금해요. 어쨌든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재계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좀 많이 네. 하긴 했죠. 이거 약간 여담이긴 한데, 제가 사실 우리나라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지배구조 상에서의 약간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을 얘기하면서, 오죽했으면 상법 개정안에 그렇게 회사 및 주주라고 못 받겠냐. 네. 저는 상법 개정안 개정안을 좀 찬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계에서 이제 있는 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어떻게 경제지 기자가 그런 생각을 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러니까 재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이 가져올 이제 기업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일단 경영 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아니면 배임죄로 고발을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 는 게 이제 첫 번째 재계의 우려인 건데, 이런 소송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사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사내이사, 사회이사를 이제 임명하는 데 있어서 뭐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이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소송 리스크까지 더해지게 되면 앞으로 이사 자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누가 하겠냐, 이런 거다라는 거죠. 이제 우려들 좀 많이 하고, 그 주주를 위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주가 다 같은 주주가 아니라는 반론도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배주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액주주가 있지만 소액주주 안에서도 다 이해관계가 갈리잖아요. 누구는 배당을 더 줬으면 좋겠고 누구는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를 해서 더 성장을 해서 이제 자본이득을 누리길 원하는 주주도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반영을 해서 이사들이 경영상 판단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주들이 제각각인데 이 주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경영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뭐 투자 결정이라든가 뭐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있고요. 이 3%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투기 자본의 공격 이런 것들에 취약해지지 않겠냐라는 이제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과거에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가 이제 공격을 했던 사례들을 이제 그쵸. 들면서 이럴 때 이 경영권 방어를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냐. 뭐 이런 우려도 좀 하고 있고요. 뭐 3%룰 통해서 예를 들어 이제 해외 경쟁사, 그러니까 그 외국 헤지펀드도 이제 걱정이지만 해외 경쟁사가 국내 뭐 국가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간 산업을 하거나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지분을 시장에서 사서 3% 룰을 적용을 해서 뭐 본인들이 지지하는 인물을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 감사위원은 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중요한 기밀이 누출되는 거 아니냐. 그쵸. 뭐 이런 우려도 하고 있기는 하고요. 뭐 적대적 인수합병이라든가 뭐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걸 방어하는데 돈을 쓰다 보면 R&D 혹은 시설 투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기업의 성장이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계속 이 제가 설명했던 것 중에 경영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영권이라는 거는 이제는 사실 이런 이제 밸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렇게 의미 부여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제기의 우려가 좀 과도하다, 너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얘기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다만 이제 이사 충실 의무가 확대가 되면서 이사들이 느낄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형법상 배임죄의 면책 규정을 이제 두는 식인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상 판단은 예외라는 이제 원칙을 배임죄 규정에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위법한 행위를 했더라도 이제 경영상 판단이 이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약간 숨 쉴 수 있는 구멍들을 좀 마련해주는 방안은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자,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보완하려는 움직임들은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사들이 경영 판단하는 것에서는 이것을 좌지우지 휘둘리지 않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들도 좀 넣을 것 같고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이것도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사실 뭐 주주들이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주주총회 한다고 날라왔을 때 그 표를 제가 던지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 하게 된다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해당되는 거긴 한데 이게 뭐 기업들은 그런 우려도 좀 제기를 하기는 해요. 전자투표 플랫폼을 해킹하거나 혹시라도 시스템 우리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냐. 그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는 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게 상당히 오래됐다. 그 상법 개정안 안에는 전자주총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에는 지금 사실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된 거는 굉장히 센 내용이었지만 그 전에는 이사 충실에 의무하고 전자주총 딱 두 가지 들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도 이미 이건 들어 있었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리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오히려 전자주총이 도입이 되면 뭐 회의 방식이라든가 의결권 행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주주총회를 가지 못해서 이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분들도 그렇죠. 전자주총을 통해서 쉽게 이제 수 의결권을 있죠.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이 좀 투명해질 거고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뭐 다 전자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이 여러 가지 뭐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지만 뭐 재계에서는 부담스럽다, 뭐 이것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적인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에 큰 틀에 봐서는 결국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거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의 체질도 개선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일각에서는 그게 그렇게 두려우면 주식 시장에 상장 안 했어야지. 그렇죠. 예, 안 했어야지. 왜 그런 것들을 자꾸 혜택을 받으려고 하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결국에 디스카운트 해소가 된다고 외국인들이나 자본들은 평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아니 오늘만 봐도 딱 이게 드러나잖아요. 네. 이 관세라는 그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1% 안팎으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만 봐도 이게 그동안에 한국 증시를 좀 짓눌렀던 여러 가지 악재 요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조성이 된 상태인 건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증권주, 지주사 주가 엄청 상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배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올해 코스피 성적표만 봐도 이제 30% 이상 상승하면서 네. 전 세계 증시 상승률로 1등입니다. 보면 1등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상법 개정안의 효과, 기대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독립이사 제도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네. 많은데 미국의 이제 S&P 200 상장사의 90% 이상이 독립이사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이사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성과가 우수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경제를 받으니까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이후에 이제 해외 IB 업계 이런 데도 이제 논평 같은 걸 내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 굉장히 놀라운데 굉장히 빠른데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당론인 건 알고 있었고 새 정부 들어서 이걸 추진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 달 만에 이렇게. 본회의를 넘을 줄은 몰랐다라는 이제 반응인 거죠. 그리고 이게 번번이 무산됐으니까 이번에도 될까? 이제 약간 퀘션 마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투자에 나서지 않을까 이제 얘기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증권사의 국제영업본부에서 일하시는 본부장님을 네.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해외 쪽에서. 그렇죠. 이제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올랐고 전 세계 증시 상승률 중에 1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한국에 무슨 일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상법 개정안 처리되기 전에 뵀었는데 정말 처리되는 건가요? 정부의 의지가 그렇게 강한가요? 과거와는 좀 다를까요? 근데 이 분의 이제 판단은 그런 거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 걸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초기 단계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가장 꺼렸던 요인이 바로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지배구조였던 네네. 건데 그 지배구조를 이런 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어쨌든 한국에 좋은 기업들은 많고 뭐 당장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업종들도 있고 이렇다면 투자를 시작해도 되겠네라는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일단 상법 개정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추가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금융당국이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제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저는 한국 증시가 그래도 꽤 밸류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수치상 기술적으로만 봐도 우리가 원래 이 정상적인 그나마 시장이었을 때 외국인 수급보다 지금 한참 비어 있잖아요. 이 룸이 비어 있는데 아직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것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상황으로 저희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 어쨌든 지난주에 통과가 됐는데 근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 상법 개정은 사실 한 번에 할 때 확 강하게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내용들이 뭐 집중 투표제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뭐 감사위원 분리선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포함됐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뭐 집중 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법에 명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맞아요. 거의 아무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네. 이런 걸 아예 빨리 의무화시키는 의무라는 내용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네. 좋았을 거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정책이라는 게 너무 한꺼번에 확 추진을 하면 그 경제 주체들이 이제 겪을 혼란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재개 우려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보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런 부작용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네네.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보면 이번에 본회의 통과한 것 외에도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공청회도 좀 열어보고 네네. 이제 의견 소액주주 수렴하고. 그리고 재계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좀 고루 듣겠다는 입장인 건데
뭐 이 상법 개정안 통과된 직후에 그 코스피 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영 위원장이 네네네. 간담회를 이제 별도로 열어서 아예 이제 못을 박은 게 이번 상법 개정이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센 두 번째 상법 개정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는 시그널을 준 것만으로도 저는 어쨌든 이 정부의 이 뭔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 건데 뭐 이런 거를 이제 정기국회에서 다루겠다고 네. 공언을 했어요. 근데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사실 대표적인 주주 가치 제고의 네네. 이제 방편 중에 하나인데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주를 없애서 아예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없애는 줄이고.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엔 사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다가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 편에 설 수 있는 이 세력한테 자사주를 넘기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는 오너 일가의 우호 지분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소각해버리면 그럴 가능성도 없어지고 일단 소각하는 즉시 이제 유통가능 주식수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건 확실한 이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라서 이런 것들 추진하는 것 자체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뭐 집중투표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은 이제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의무화하는 거는 약간 좀 별도의 문제인 거고 뭐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나아가서 퇴진연금 기금화라든가 MSCI 편입 같은 이제 좀 더 선진국 지수 가야죠. 예. 그죠 중장기적인 면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이런 것도 이제 밝혔는데 어쨌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로드맵을 일단 짰고 이거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건데 뭐 이런 제도 변화는 일단 바닥을 다지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그 경제가 좋아지면서 기업들 실적이 개선이 되고 그래야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변합니다. 지금 저 오늘 속보 나왔거든요. 파마리서치 인적 분할 결정 철회했답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계속 비판 나와야 될것 많았잖아요. 같아요. 예, 그쵸? 비판 엄청 많았습니다. 이 파마리서치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 이 분할 비율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냐라는 식의 비판들이 엄청 많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변화가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네. 기업들에게도 반영되는 겁니다. 인적 분할 철회 결정했고요. 철회 결정하자마자 지금 파마리서치 주가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7%까지 지금 상승 탄력 나오면서 바로 이 시장의 변화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바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또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인플레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죠. 우려도 약간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 쿠폰하고 추경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풀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까지 그럼 이제 주주들의 입김이 막 반영되고 예를 들면 최근에 공기업 어쨌든 공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정부가 펼칠 때 선제적으로 할 기업들이니까라는 그런 수혜를 받았는데 사실 이제 주주들이 그러면 아니 실적 개선하고 재무구조 개선하려면 가격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스가 가격 올리고 전기세 올려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나면 전반적인 이 우리나라 이 경제 인플레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약간은 들더라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약간 상충적인 이슈인 건데 뭐 어쨌든 이렇게 상법 개정안 통과 때문에 뭐 에너지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소액주주의 요금 인상 압박이 좀 거세지지 않겠냐. 그쵸. 그러니까 이 공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아도 소액주주들이 계속 자 상법 개정안 통과됐잖아. 그러니까 이사회에 있는 이사분들 이거 요금 인상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압박을 하겠죠. 뭐 사실 그동안에 에너지 공기업 적자가 쌓여서 주가가 하락하고 배당률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었고 실제 한정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한 31조 원에 달해요. 부채가 올해 약 한 207조 원 뭐 이렇게 늘어났는데 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원가 이하로 도시가스를 판매를 하면 민수용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이제 쌓이거든요. 그게 2021년 말까지만 해도 2조 원이 안 됐는데 올해 1분기에 14조 원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소액주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속 터질 일인 건데 이게 이제 상법 개정안을 계기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냐 이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실제로 2012년에 한전의 소액주주들이
국가 그리고 이제 당시 김상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네. 7조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한 4년간 이제 소송이 이어졌는데 결국 원고 패소 판결로 이제 났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법원의 판결 주요 요지는 뭐였냐면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통제할 권한이 있고 원가 미만의 요금이 법을 위반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사실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주체인 거고 지금 이거 아니어도 물가가 오를 만한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금을 확 올릴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법 개정 지난주에 통과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앞으로 또 새롭게 추가적으로 더 논의하고 넣을 것들이 많다라는 이야기 나오니까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고 기업들도 저희가 속보로 봤지만 기업들도 입장들이 막 시시각각 변하고 이 시류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뭔가 역사적으로 주식시장이 격변하고 있는 시기라서 오늘 상법 개정 한번 더 자세하게 센터장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커 신수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관세 전쟁의 끝을 보자. 혼돈의 미국 시장. 우리나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논의 강관주 급등세입니다. 자, 관세 전쟁의 끝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8월 1일로 시한을 연기했지만 8월 1일 돼서도 또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이 있으면은 또 연기하면서 시간을 벌면서 또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 웬만한 나라들이 다 관세 협상이 영국이나 베트남처럼 마무리돼서 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 3개월의 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트럼프가 계속 그렇게 행동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그 이란 공습처럼 무슨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서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이건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세상의 파괴자가 되는 거죠. 만약에 관세 협상 마음에 안 든다고 일본한테 물론 그 말 하긴 했어요. 저번에 일본의 그 저기를 건드렸죠. 발작 버튼을. 히로시마랑 나가사키에 예전에 떨어졌던 경험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란처럼 일본 보고 야 너네 관세 숫자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이번에 무슨 도쿄랑 오사카에 원자폭탄 벙커버스터 떨어뜨릴게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고 이 관세 요 숫자 가지고 노름이 나올 것인데 뭔가를 크게 내줘야겠죠. 한국이나 일본이 뭔가를 크게 내주거나 엄청 손해를 보거나 엄청 뭐를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선에서 트럼프가 그럼 마음에 안 드는데 요 정도면 봐줄게 요런 뉘앙스로 끝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숫자들이 다시 등장하니까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자, 저번에 4월 2일 날이랑 똑같죠. 무시무시한 숫자가 등장을 하자 주가가 급락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국하고 1대1로 맞붙었을 때 145 대 130 막 이 숫자 나왔을 때 그때 급락했었고 이번에 또
한국하고 일본을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8월 1일까지 유예했을 때 지금 또 관세 때문에 내려갔죠. 지금 시장은 확실하죠. 어떤 알고리즘을 움직이는지. 관세 숫자가 무섭게 등장하면 급락하고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면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그 패턴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어제는 관세 무서운 숫자의 다시 등장으로 인해서 다 하락했습니다. 다우는 0.94 하락하면서 45,000이 깨졌고 마침 그때가 공교롭게도 2025년도 1월 달에 45,054 정말 여기를 바로 앞에 놔두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일본하고 패키지 이 관세기가 안 나왔어도 빠질 자리였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신기하죠. 왜 하필 이런 위치였을까?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요, 이 주식시장은. 자, 보잉이 1.16 올랐고 월마트 1.01, 나이키 0.18, IBM, 아마존까지 플러스고요. 머크부터 마이너스 났습니다. 자, 나스닥은 0.92, 2만 선은 지켰습니다. 자, 이것도 절묘하죠. 자, 다우는 전고점 바로 근처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나스닥은 신고가를 뚫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신고가를 뚫었던 그 전 고점이 이제는 지지선이 돼요. 그리고 2만이란 마디지수를 밑에서 깔고 거기에 눌림목을 만들려는 듯한 기술적인 시기에 이 일이 딱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원래 기술적으로도 반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눌림목이 나올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팔란티어의 상승세는 계속됩니다. 대단하죠? 팔란티어 미국의 국방기관을 다 소프트웨어를 장악했고요. 지금 트럼프가 원자력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에서도 팔란티어가 활동합니다. 팔란티어는 미국의 어떤 정책 그리고 국방 이런 것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뿌리를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강해요. 자, 도우대시 굉장히 좋죠. 요즘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좋고 부킹홀딩스도 지금 강합니다. 이따 특징주로 보겠습니다. S&P 500 0.79% 내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지금 관세 얘기 안 나왔어도 눌림목이 나와야 예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가면 이격이 너무 커져서 위험합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항상 전고점을 뚫은 다음에 눌림목을 가지면서 전고점이 완전히 지지선이 됐는지 확인이 되고 가는 게 기술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건 나쁜 조정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하나 플러스고 월마트 아마존만 플러스고요. 다 마이너스고 특히 눈에 띄는 건 테슬라죠. 정말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미칠로 오르실 텐데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거든요.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지금 얼마나 걱정되면 웨드부시니 캐시우드니 다 나와가지고 지금 걱정하겠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얘기한 로보택시의 성장성, 옵티머스의 성장성으로 뭐 5년 내 2,500달러, 2,700달러를 가는 그 비전에 저렇게 앨런 머스크가 정치질을 저렇게 강하게 할 거라는 변수는 생각지 못한 변수거든요. 지금 신당창당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 남아공 출신 아니었으면 대선 출마 선언했을 거예요. 저 사람 성격상.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렇게 나서서 저런 불꽃 튀는 어떤 막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테슬라의 사업에는 굉장히 악영향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도 저렇게 반응하고 있고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끝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렇게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가면은 불확실성 내년 11월까지 진행돼요. 지금 그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중간 선거 가서 어차피 민주당, 공화당 50대 50 싸움이잖아요. 어디든 어떤 나라든 똑같아요. 5대 5 싸움에서 3당 만들어가지고 공화당 표 살짝 깎아먹어가지고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상하원 다수석을 잃게 만드는 보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당 창당 그 서류 지금 제출했습니다. 미국 선관위에.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계속 꺾지 않고 가면은 내년 11월 달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불확실성입니다. 이게 테슬라 이사회에서 머스크를 잘라버릴지 안 잘라버릴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건 정말 큰 적이죠.
악영향입니다. 테슬라 주가에.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88 급락했어요. 자, 급락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뚫어놓고, 그쵸? 고점을 다 뚫어놓고 눌린 목이기 때문에 차트가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난 것이 1등이에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0.14로 겨우 지금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브로드콤, 램리서치, 엔비디아, ASML.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 장비 회사들, 뭐 반도체 칩만도 회사들, 유명한 회사들이 다 있죠. 자, 이 특징주로 부킹홀딩스 보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부킹홀딩스 역사상 최고가를 갑니다. 대단한 시세입니다, 지금. 부킹홀딩스가 지금 뭐 여름 휴가 시즌이어서 단기적으로 갔다고 하기에는 너무 꾸준히 올랐어요. 2022년도 바닥이 1,6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금 5,800달러입니다. 와, 이거 몇백 올랐나요, 이거? 지금 3배 이상 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온라인 여행사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웰스파고에서 온라인 여행사, OTA라고 부르죠. OTA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 의견이 지금 좋다 얘기 나오면서 부킹, 그다음에 익스피디아, 에어비앤비 이런 거 나왔는데 부킹홀딩스 이 연초부터 15% 상승하면서 아웃퍼폼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킹의 강력한 실행력과 우호적인 환율 흐름 등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부킹홀딩스 신고가 간 거 굉장히 그 눈여겨볼 만한 지금 상황이고요. 자, 이 아시아로 가겠습니다. 자, 일본하고 한국이 패키지로 묶여서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지금 아시아기 안 뜨는데 지금 일본 증시 시가총액 상위를 보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0.49 플러스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4% 급락했거든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를 뭔가를 내줘야 될 것만 같은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대만은 넘어가겠고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SK하이닉스는 2.9 오르고요. 이 눈에 띄는 거는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7.58% 오르네요. 요즘에 지주사들 좋죠. 상법 개정되면서 지금 좋은 모습이고요. 자, 코스닥은 넘어가고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섹터는 지금 강건업체랑 남북로 가스관 사업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동양철관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했죠. 하이스틸도 지금 20% 넘는 상승입니다. 자, 이 지금 배경이 뭐냐면 자, 한국하고 일본이 뭔가를 내줘야 돼요. 근데 지금 맨 앞에 던진 게 일본한테 던진 게 뭐죠? 미국 자동차 한 대도 못 팔게 하면서 너네 일본 차는 우리나라에서 신나게 팔았다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근데 지금 도요타 같은 거 차 타는 사람, 현기 기차 타는 사람이 연비 떨어지고 덩치 큰 차를 들어올 수 있겠냐고, 링컨 같은 거를. 조금은 타는 사람이 있겠죠, 특이하게. 그러니 뭘 내줘야겠어요.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이게 협상의 어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배경에 오르는 겁니다. 알래스카에서 우리나라가 LNG, 천연가스는 가스잖아요. 그거를 기화 상태를 액화시켜서 LNG로 날리면 지금 중동에서 날리는 것보다 중동에서 예를 들어서 한 4주 걸려요.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배로. 알래스카에서 오면 일주일 만에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서 협상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알래스카 LNG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중동에서 가스 파는 거, 유럽에서 가스 파는 거 대신 우리 미국 가스 팔아라 이거예요. 알래스카에서 팔 테니 우리 거 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가지고 협상해야 됩니다. 자동차는 솔직히 사줄 수 얼마나 사주겠어요. 그렇다고 쌀을 사주겠어요. 쌀도 던졌잖아요, 트럼프가. 그건 안 되니까 그거를 그거를 요구할 겁니다. 알래스카 LNG를 너네가 장기 계약해서 꾸준히 해줘라.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LNG가 필요하고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걸리니 거기서 대규모 장기 계약을 맺어서 어떤 자동차나 쌀 시장의 어떤 부분을 막아야겠죠.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LNG 수입을 늘린다고 하면서 그런 협상의 어떤 요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강관주들이 강한 것이고, 그다음에 동양철관이 그중에서 가장 강합니다. 동양철관 철관주 보겠습니다. 동양철관이 1,900원을 지금 돌파했는데요. 2025년도 4월 달에 이 가격대가 있었습니다. 1926원. 오늘 신고가를 돌파해서 지금 역사상 신고가는 아니고 52주 신고가를 간 모습이고요. 2021년에 이 2,000원 선의 이 라인이 또 있습니다. 여기를 뚫는다면 2,500원 선, 2018년에 기록했던 이 부분까지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관세 폭탄이 다시 떨어졌는데 유예를 뒀죠. 그래서 한 달간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은 주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래서 트럼프한테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럼프형 관세 폭탄 대신에 가스 폭탄, 알래스카?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자산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자산 스위치는 온. 뉴스에선 조정이 올 수도 있다며 말을 아끼지만 주식은 최고가를 찍고 부동산은 다시 꿈틀댑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산은 왜 안 떨어지는 걸까요? 계속 오르는 자산의 비밀.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방향. 자산은 유동성이 흘러가는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풀리면 그 돈은 어딘가로 흘러가야 하죠. 지금은 예금보다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자산으로 향합니다. 안 사면 손해, 갖고 있으면 오른다는 인식이 굳어졌고 결국 자산은 유동성의 파도 위에서 계속 떠오릅니다. 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자산은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희소성의 힘. 공급은 정체됐고 수요는 몰립니다. 도심의 새 집은 점점 줄고 전 세계 투자금은 몇 개의 우량 기업으로 쏠립니다. 한정된 것에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죠. TV는 안 사도 살 수 있지만 집은 안 살 수 없습니다. 이 차이가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스템화된 자산 시장. 이젠 떨어질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산 가격이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지기 때문에 정부도 중앙은행도 자산 붕괴만큼은 피하려 합니다. 즉, 자산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책과 구조가 뒷받침하는 오프 불가능한 영역이 된 거죠. 정리하자면 자산은 돈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고 희소성은 그 가치를 더 끌어올리며 시스템은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계속 온 상태. 기다린다고 꺼지지 않는 이 흐름,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다음 시간엔 주식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킨 3% 룰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대주주는 반발하고 시장은 환호한 이 룰. 정확히 뭘 바꿨을까요? 3분 안에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까지 불거졌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강합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고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이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붙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은 다른 흐름을 가져갑니다. 장 초반 3,1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지만요. 그래도 어제 마감 지수보다는 27% 넘게 올려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코스피와 비슷하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는데 장중에 음전이 됐습니다. 현재 시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80선은 내줬습니다. 77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 외국인이 조금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순매도 포지션, 그래도 장중에 다시금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강하게 사들이면서 지수 상방을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팔자세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자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환율 시장 소폭 하락했습니다. 0.02%가량 하락하면서 1,366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바로 투자 뉴스도 알아보시죠. 어제자로 나온 삼성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소식에 더불어 조선업종의 긍정적 실적 기대감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관련 주가가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어제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8천억 원이 넘는 계약 규모의 FLNG 관련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FLNG는 해상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해 액화 천연가스로 만들어 저장하는 해상 설비인데요. 대당 가격이 2조에서 3조 원에 달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은 17,000원에서 22,000원으로, 삼성증권은 18,000원에서 26,600원으로, 다울투자증권도 기존 19,000원에서 2만 원으로 목표치를 높여 잡았는데요. 최근 들어 연초에 비해 상승세가 조금은 꺾였었던 다른 조선주들 역시 2분기 호실적 전망에 힘입어 함께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 3사의 2분기 영업이익 합계는 1조 3,3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9%가량 증가한 9,009억 원을, 삼성중공업은 35%가량 증가한 1,766억 원을, 또 하나오션은 2,543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조선 사업 협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7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고위급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해서 서로 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 더해진 겁니다. 오늘 조선주 주가 전반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삼성중공업이 7.53%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17,4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오션 주가도 함께 보시죠. 2분기 실적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9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76,8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주가도 2.78%가량 상승 탄력 받습니다. 38만 8천원 선 지나갑니다. 엔터주가 하반기 대형 K-팝 가수들의 컴백을 앞두고 관세 무풍지대로서의 주목, 또 증권가의 호실적 전망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터주는 하반기부터 글로벌 콘서트와 기획상품 등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YG 엔터테인먼트의 블랙핑크 대규모 월드 투어가 어제자로 시작이 됐고, 하이브의 경우에는 완전체 컴백을 한 BTS의 대규모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 대형 IP에 더해 신규 성장 IP의 사이클이 돌아온 점도 긍정적입니다. 엔터 산업은 아티스트 세대 교체에 따라서 약 5년 주기의 사이클이 존재하는데요. 올해가 새 성장의 사이클 첫 해인 겁니다. SM의 라이즈, YG의 베이비몬스터 등 이 5세대 아티스트들이 월드 투어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익화 단계에 진입한 점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10월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한령 해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 크게 불거지고 있는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관세 무풍 업종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서비스 제공이 중심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호재성 소식이 겹치면서 오늘 엔터주가 시장에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아갑니다. 현재 시간 주가 흐름 보시죠. 디어 우유가 9% 넘게 크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6만 9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3.6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13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YG 엔터 주가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이브 주가도 1.8%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28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급락했지만 이후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낙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4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는 56%가량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와 대비해도 31% 넘게 감소했는데요.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0.09%가량 줄었고 전분기 대비해서는 6%가량 줄었습니다. 그동안 증권가에선 삼성전자의 실적을 5조 원대로 내려잡긴 했지만 실제 영업이익이 4조 원대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날 공시한 설명 자료에서 반도체 사업 부문인 DS 부문에서 재고 충당 및 첨단 AI 칩에 대한 대중 제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이익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점진적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적자 축소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는데요. 한편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3조 9,11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함께 공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 2조 8,119억 원을 소각해서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자사주 매입을 통해 앞서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겠다는 계획이 모두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단의 주가 향방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 주가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요. HBM 호황 속에 호실적이 기대되는 SK하이닉스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아갑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6만 원 선은 지켜내고 있고요. 6만 1,3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최근 들어 조금 빠졌는데 오늘 크게 튀어오릅니다. 3% 넘게 28만 원 선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생각보다 더 부진한 실적이었다는 시장의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급감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오늘 반도체 전략을 세워드리는 날인데 마침 잘 됐네요. 오늘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사운용 전략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어닝 쇼크였어요. 삼성전자. 예. 그리고 이제 DS 부분이라고 해서 반도체 부분이 영업이익 1조 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일단 실적은 4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요것이 그 컨센서스라는 것이 최근에 올수록 더 낮아졌죠. 현실적이었겠죠. 예, 낮아져서. 최근에 나온 거는 5조 7천억, 5조 후반대가 있었고 예전에 한 2, 3주에 나온 거는 6조 원대였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4조 6천억을 정확히 예측한 곳이 있습니다. 그 메리츠 증권에서 한 건데 예. 그게 딱 4조 6천억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문제였는가? 다른 것도 다 문제였겠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 DS 부분이 반도체. 문제인데, 예, 4조 6천억인데 반도체가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건데 1조도 안 나왔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아까 평균 한 5조 7천억 했을 때 한 1조 후반대였거든요. 근데 4조 6천억 나왔으니까 당연히 1조가 안 나왔겠죠. 4천억인지 5천억, 6천억인지 그 디비전별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오늘은 그냥 매출 70 몇 조 영업이 딱 나왔기 때문에 디비전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해서 모든 걸 하고 컨퍼런스 콜 하는 건 이번 달 말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도 이 4조 6천억의 숫자 가지고 DS 부분, 반도체, 휴대폰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할 겁니다. 네. 오늘 밤이나 나오겠죠. 일단 1조 이상 차이가 난 거는 반도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는데 반도체도 여러 군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이 말씀드린 HBM이라고 하는 고대형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D램, 레거시 제품이 있고 네. 또는 낸드가 있어요. 근데 아마도 레거시는 그럭저럭 잘 했을 텐데 이게 큰 건 아니니까 HBM이 출하가 좀 적었을 것이고 콜이 안 됐으니까요. 그다음에 낸드도 업황이 조금 부진한 게 겹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쌓인 재고 같은 걸 떨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자를 많이 기록했던 것이 파운드리인데 파운드리는 여전히 한 2조 넘게 적자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는 파운드리를 빼더라도 순수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아마 3조가 간당간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파운드리 마침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최근 그 성과급이 0원이라는 소식을 네네.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사업이 좀 부진했기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최근 이제 그룹사에서 요청이 있었나 봐요. 그 6개월 내 2나노 공정 완성하라라고 그렇군요.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네. 일단 들고 이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대단할까 이런 네. 것도 이제 마침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죠. 먼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자가 2조 되면은 영업 적자율로 따지면 30 몇 프로예요. 네. 그러니까 10개를 만들면 한 3개, 4개는 적자라는 얘기죠. 수율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지금 최첨단인 파운드리에서 경쟁하는 건 TSMC하고 2나노인데 아마 3나노 다음에 2나노, 1나노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집중을 2나노 하자. 내년도에 미국 공장도 가동되는데
가동을 어떻게 합니까? 공장만 지어놓으면 뭐예요? 고객을 받아야 되는데 수율이 불량이 많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수율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반도체에서는 메모리에서 최고 수율은 90%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고객한테 안정적인 생산을 확보하려면은 60, 70%는 돼야 되거든요. 그게 2나노가 그렇지 못한 거죠. 아마도 30나노, 34,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도저히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직생, 뭐 생직사라고 예전에 이재용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HBM 말고도 이런 파운드리의 부진이 있어서 주가가 그렇게 의미 있게 오르지 못하는 지 하나인 거죠. 어떻게 될까? 근데 연말까지 못 잡으면 내년도 그 미국의 그 테일러 공장인가 가동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엄청난 차질이 있게 됩니다. 그럼 보조금 우리 얼마 전에 보조금 받으면은 뭐 보조금 세액공제를 25%나 35% 하니까 좀 낮다 그러는데 그거는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가동해갖고 흑자가 나야지 세액공제를 받는 거지. 가동을 못 시키면 말짱 헛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막바지 끝에 왔다. 향후 하반기에 그거를 이루지 못하면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죠? 보너스가 뭐 제로라는데 제로가 아니고 월급을 깎는 게 맞다. 월급을 깎는 게 맞죠. 작은 회사에서는 월급을 깎고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보너스 못 받는다 그거는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 거니까 죽게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을지는 사실은 몰라요. 예전에 인텔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3년 이상 걸렸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이런 것이 일어난 지가 지금 1년 넘게 대중들이 알 정도 됐으니까 1년 반 지나는 올 하반기 내년도에는 뭔가 승부를 내지 않으면 진짜 그 사업부 자체의 존망의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주가는 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3,100을 가는데도 여기서는 6만 원에서 만족하는 이런 상황인 이유 중에 하나이죠. 네. 근데 사실 그 TSMC가 파운드리의 1위 기업은 대만의 TSMC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여기가 최근에 그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전력 반도체 그쪽에서 그 파운드리를 철수한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공급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또 삼성전자가 이 시장을 또 노리고 있어서 네네. 이게 기회인가 또 아, 위기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삼성전자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니치 마켓을 TSMC가 비워놓거나 TSMC가 신경을 덜 쓰는 곳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는 휴대폰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 만든다는 것은 가전도 하고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스스로 설계해서 생산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파운드리라는 것이 꼭 남을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인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나노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5나노, 10나노, 15나노, 100나노도 소용없고 그거는 DB 하이텍 아니면 우리 삼성전자 바짝 따라오는 오히려, SMIC 이런 업체들한테 의미 있는 주가에 방문될 수 있고 삼성전자에는 거의 도움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더 집중하는 건 퀄컴 이런 빅 커스터머를 잡기 위한 2나노에서의 수율 향상이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그거. 네. 그렇다면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는 어쨌든 이렇게 엉망으로 나왔고 1분기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이 잘해줬기 때문에 괜찮았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에 사실 이제 스마트폰이 비수기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올 수는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갤럭시 Z 폴드 7, 플립 7 이런 신제품들 뭐 잘해주면은 나쁜 건 아니니까 이거의 영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잘 팔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삼성이 여전히 1등인 1등이죠. 예. 그 폴더블 폰 이런 쪽도. 근데 그거 신제품이 보통 3분기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출시되니까 2분기, 3분기 하는데 하반기 괜찮을까? 네, 하반기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아까 뭐 4조, 5조 흑자날 때 스마트폰이 이미 반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한 2조 5천억, 한 2조 후반대 차지하고 있고 물론 2분기 실적에는 폴더블은 없고 3분기 들어오긴 하는 건데 폴더블 시장이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화웨이랑 경쟁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1등을 유지하고 더 얇은 걸 만들고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거 하는 건 좋은데 유감스럽게 삼성전자 워낙 많은 거 하다 보니까 그거 역시도 주가에 큰 도움은 못 될 것 같고요. 이익이 그것 때문에 2조 5천 나오는 게 3조 나오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스윙 팩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게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그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결과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 변명할 여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의 부진한 실적을 두고 미국발 관세 영향이다 이렇게 네. 얘기한 측면이 있어서 한번 네.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중 전쟁 그 네. 영향이 컸다라는 얘기를 좀 해서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관세 이슈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서 네. 뭐 등 터진다고 뭐 이런 이슈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요, 예. 그런 약간 일반 투자가들이 좀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미중 간의 반도체 갈등에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예, 아직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삼성전자 그 품목 관세, 반도체 관세는 아직 결정이 안 났죠.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이 없죠. 그 한국의 25% 관세도 지금 8월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현대경 자동차는 뭐 품목 관세가 25% 있으니까 예, 예. 크지만은 그래서 반도체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 본 거 없어요. 피해 본 거 없고요. 변명이네요. 그럼 이렇게 변명입니다. 변명이고요. 휴대폰은 피해를 좀 그 베트남이 46% 맞았으면 우리가 피해를 볼 뻔했죠. 근데 휴대폰이 20%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줄었죠. 그러니까 20%만큼 베트남을 통해서 휴대폰 만드는 거. 삼성전자가 생산의 60%는 베트남에서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20% 관세는 이제 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3분기, 4분기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소지가 있는데 하반기예요. 네, 마이너스죠. 컨셉 내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삼성과 경쟁하는 게 애플이잖아요. 애플도 중국에 생산하는 거 관세를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생산하든 애플이 미국에 생산하든 어떤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삼성전자가 특별히 손해는 아니다. 이거 역시 손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네. 예. 이건 삼성전자는 그냥 HBM하고 파운드를 스스로 못해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안 빠지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예. 어제 미리 빠진 면이 있고 미리 알았거든요. 4조 6천원이라는 숫자를 안삼이 있죠. 왜? 투자 애널리스트가 쓴 게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자사주 매입을 다시 한번 발표했기 때문에 3조 9천억, 그중에 네네. 2조 9천억이 소각한다 하니까 이것도 원래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타이밍에 방어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네.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니까 메워져서 그나마 덜 빠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한 0.6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주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이건 이제 작년부터 추진해온 10조 원 규모 맞습니다. 이제 예. 마무리 수순인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부분으로 주가를 일단 방어를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약간 남아서 이거 좀 여쭈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 네네. 창당 소식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이제 볼거리이긴 한 게 정치의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와 거대 자본 세력을 갖고 있는 머스크가 둘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관전 재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주가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어서 네네. 테슬라의 주주들은요 사실상 이제 머스크가 뭐 하는 상황인가 우주 가야 되고 그 전기차 잘 팔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아마 그 관전 포인트 재미라 보니까 앵커님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통곡 날 것 같긴 그거 좀 한데 실례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런 요소는 네. 굉장히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전기차 자체가 중국하고 네. 경쟁하는 거 빼고 예. 순수하게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규제 산업이잖아요. 정부가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갖고 좌지우지되는 거니까 아마 머스크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아요. 정치를 하기로. 근데 과거 역사상 3당이 성공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떨까 싶은데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부채 문제가 터져서 경제가 폭삭 망하면은 그 3당이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는 그 친구의 그것이 성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1년 반 남았잖아요. 언제 그게 본인 말대로 미국이 부채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걸 보여줘야지 자기 말이 맞는 거고 그래야지 공화당 민주당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지 회사에 대한 가치도 정상화되는데 그 전에 요동칠 가능성이 더 크고요. 그러면 자율주행이 잘 이렇게 규제가 잘 안 풀릴 것 같다 하면 언제 주가로 가느냐? 우리 작년 11월 5일 날 6일 날 그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주가가 얼마나 280달러예요. 거기까지는 가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베센트가 뭐라 그러냐면 백악관에서 정치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이사회가 나서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이사회가 나설지 어떨지 이게 변곡점인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다면은 아마도 지금 그 BYD라는 경쟁하는 요인까지 하면은 200불 초반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어제 주가는 그래도 좀 뭔가 협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나마 그 정도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분들은 속이 타실
상당한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정치에 개입하면서 그게 이제 밉상으로 비춰지면서 네네. 판매가 부진했고 그 이미지 타격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분석 좀 잘 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네, 반도체 전략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잘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어젯밤이 좋지가 않았고 특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진지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또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창당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이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와 머스크가 싸우면 싸울수록 웃는 쪽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또 투자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테슬라의 주가 어제 오늘 아침에 보시고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뭐 걱정은 하셨는데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300 붕괴가 되면서 6.7%, 8% 물론 다행히 뭐 장중에 뭐 10% 가까이 떨어졌는데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테슬라의 주가가 결국에는 폭락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흔한 말로 미국 땅을 창당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주들은 제발 좀 하지 마, 제발 정치 좀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아예 본진으로 뛰어들 것 같은 이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당의 이름은 아메리카 파티라고 해서 AMEP 이렇게 약자로 표현이 되고요. 제3당,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의 아주 강력한 양당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3당 창단 선언을 하면서 테슬라가 졸지에 미국에서 정치 테마주가 돼버렸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이 원래도 이런 뭐 주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아메리카 파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정당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가장 불만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X에다가 막 썼는데 결국에는 국가 부채 감축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지금 지상 최대 과제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안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각을 세우고 서로 등을 돌리게 됐고요. 이제 국가부채 감축 후 책임 있는 지출만 허용하는 정부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이 이야기입니다. 아메리칸 파티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이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AI 로봇을 활용한 군을 현대화하겠다, 첨단 기술 지향 AI 패권 잡아야 된다. 그리고 에너지를 포함한 전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출산 장려 정책. 일론 머스크가 자식이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출산 장려 정책 그 외에 전반적으로 중도적인 성향의 정책들을 펼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트럼프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트럼프와 약간씩 각을 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AI 로봇을 활용한 군 현대화 이런 것을 추진하고 드론 전쟁, 그 무기를 이제 쌍무기로 효율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일론 머스크는 많이 했는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할 때 보셨죠? 트럼프는 스텔스기 막 6대 보내버리고 골든돔 만든다고 하고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넌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요. 캐스팅 보터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강하게 양당 체제를 확립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배치해서 여기를 파고 들어가는 전략,
고대 그리스 전투에서 나온 레욱트라라는 전략을 쓸 거다라고 X에다가 남기면서 이번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죠. 여기에서 상원에서 한 두세 석, 하원에서 8에서 10석 요 정도만 포함을 얻어내더라도 왜냐하면 상원, 하원에서 늘 민주당, 공화당이 한두 표 차이로 늘 이견이 갈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정도로 이 일론 머스크가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 일론 머스크도 자기의 원하는 정책이나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트럼프 눈밖에 난 공화당 의원들을 지금 잘 설득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의견이 같다면 영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테슬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무려 28조 원어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달 동안에도요. 테슬라와 TSLL ETF라고 해서 테슬라 2배짜리 ETF입니다. 여기에 7조 5천억인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지금 테슬라의 주식을 2조 원 넘게 갖고 있으니까 테슬라 주식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투자 힌트를 얻는 것은 아메리카 파티도 비트코인을 수용할 거냐라고 누가 X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물론 법정 화폐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난 예스. 비트코인 만약에 아메리칸 파티가 조금 더 세력을 불리게 되면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책을 더 강화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비트코인에 엄청 열을 올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열을 올리고 있죠. 여기에서 공통 접점이 찾아졌습니다. 테슬라가 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럴 때 또 비트코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관세나 실적이나 결과가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오후장까지 좀 성공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